안녕하세요. 박광원TV 시청자 여러분, 박광원TV의 박광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광원TV의 첫 출연자로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연명 교수님인데요. 김연명 교수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정책 국민성장연구소 정책 공감 국민성장 이렇게 해야 되죠. 거기에서 복지정책팀장, 복지공약팀장을 맡아서 일을 하셨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뒤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를 쭉 이렇게 간추리고 보완하고 결정하는데 매우 핵심적인 중요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또 그리고 국민연금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연금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야기 좀 시작해 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지난 11월 1일 하셨는데 그 연설이 매우 실질적이고 또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얘기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셨다 그래서 좋은 평을 받았어요. 거기서 근데 특히 이제 강조를 하신 것이 포용국가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포용국가의 미래를, 포용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을 하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박광훈 의원님하고 이렇게 같이 자리에 서서 이거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의정활동 의원님 쭉 지켜봤는데 진심과 이 성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보고 제가 평소에 감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대통령 시정연설 하실 때 그 시정연설문을 저도 몇 번을 봤더니 이제 크게 두 축인 것 같아요. 국정 운영을 하나는 외교 안보 쪽, 남북 관계 쪽을 이제 평화국가라는 컨셉으로 해서 국정을 끌고 나가겠다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경제, 복지 이쪽을 이제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체제를 쭉 이제 이끌어 나가시겠다 해서 평화국가, 포용국가 이렇게 큰 틀이 잡혀져 있고요. 대통령께서 평화국가를 좀 포용국가를 강조하시는 게 그 맥락이 좀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포용국가란 말이 예전부터 쓰이긴 했어요. 외국에서도 쓰이고 국내에서 쓰이긴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공감을 얻은 게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적 성장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평등이 너무 커지면 장기 성장에 해롭다. 그래서 이제 다 알려진 것처럼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평등을 줄이는 게 장기 성장에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기 경제학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내세웠고 그다음에 사회나 이런 민주주의 쪽 하는 쪽에서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좀 내세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국제적인 흐름으로 있다가 우리나라에서도 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우리 사회 개혁 방향, 경제 성장 방향 이 개념이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포용국가, 포용성장 이것과 딱 일치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쓰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쭉 그 맥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국정 철학을 포괄하는 어떤 의미로 탁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걸 누가 그걸 설명을 했을까?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에피소드인데요. 올 초에 원래 국가 예산을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가 있잖아요. 5월달에 열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가 사회정책, 국민들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데 재정전략회의 하다 보면 그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전략회의에 앞서서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먼저 개최하고 거기서
복지, 교육, 노동 문제에 대한 이제 국가 아젠다가 세팅이 되면 그걸 예산에 반영하시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 사회정책 전략회의를 첫 번째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사회정책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에 대한 보고서를 정책기획위원회에 좀 만들어 달라고 했고 제가 이제 책임자가 돼서 네.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보고서가 이제 지금 한가에서는 좀 꽤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예. 이거 대외비 문서 아니고요. 네. 저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게 예산이지 않습니까? 재정이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일의 순서를 명확하게 꿰고 계신다 하는 느낌이 지금 전 교수님 말씀 딱 듣고 들었던 것이 먼저 재정전략회의를 해놓고 나중에 사회정책전략회의를 하면은 이미 틀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어떻게 완전히 다 틀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회정책전략회의를 하고 그걸 고스란히 이쪽 재정전략에 반영을 한 그런 순서를 만들어내신 거 보면 참 대단히 어떤 일머리를 정확하게 깨고 그걸 실천하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생각 많이 드셨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고 드릴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다 완성을 해서 이제 대통령 주재하는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 가서 이제 요거를 보고를 드렸어요. 네.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그게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하면 그 워낙 사안이 많고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시간을 딱딱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15분 발표하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이 책이 이게 제가 할 수 없겠는데 도저히 15분에 못합니다. 제대로 강의하려면 1시간 반이 걸려요. 알겠습니다 하고 풀 텍스트를 갖고 이제 PPT 띄워놓고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먼저 교수님 이거 내용이 많으니까 시간 충분히 쓰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리서 또 그렇게. 그래서 그럼 한 20분 써야 되겠다. 근데 나중에 끝나고 보니까 제가 무려 35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다른 분들 보니까 약간 눈총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께서 좀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끝나고 질문도 꽤 많이 하시고 포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고 이거를 우리 정부의 핵심적인 가치로 좀 끌고 나갔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로 이제 포용이라는 워딩이 더 많이 이제 회자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이 포용의 어떤 가치가 많이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을 텐데 대통령께서 그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이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사실 그럼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서 포용국가인가 하는 얘기를 하려면 이제 길게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에 다 들어있을 텐데 짧게 하면은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나라가 부자 국가가 됐잖아요. 네. 근데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정규직, 여성, 가난한 사람들. 성장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왜 성장했냐? 이런 성장 체제 갖고는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되니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우리 사회가 미래가 있고 장기 성장도 가능하다. 그게 바로 포용국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용국가의 이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그리고 그 바탕에 공정경제 이 세 축을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왜 포용국가인가 하는 그것은 저는 사실 어떻게 풀이를 했냐면 2016년 이제 촛불 혁명이 이제 발화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했다. 더 이상의 이 양극화 이게 악화되거나 고착돼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좀 완화시켜야 된다.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 촛불 시위라는 게 이제 겉으로는 이제 민주주의의 확립 이런 거 얘기했지만 그 근저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누적되어 온 그 양극화 심화 이런 것들이 밑에 작동하면서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대통령만 교체하고 정권 교체하라는 뜻이 아니고 네. 정권 교체 왜 합니까? 그렇죠.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라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사회정책을 강화하고 포용국가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촛불 시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과해준 역사적 책임 네. 이거를 완성해 나가겠다라는 좀 의지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와 이 포용 국가의 관계는 예. 쉽게 설명하면은 다 거의 뭐 같은. 그렇죠. 이제 소득주도 성장 강화하고 혁신 성장 강화하고 네. 경제를 좀 더 정의롭게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지면 그 결과가 포용 국가 쪽으로 그렇죠. 지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은 그런 포용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소득인데 예. 소득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저희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이제 국민들이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월급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게 저소득층하고 비정규직들의 월급이 워낙 낮아서 맞습니다. 소비를 못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안 돌아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좀 인상시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들은 임금이 작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은 월급이 올라가서 이제 쓸 돈이 많아지고 요건 네. 이제 시장 소득을 시장 임금을 놀리는 정책이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복지 정책, 그러니까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네. 기초연금을 좀 늘려준다든지 이건 결국은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 정책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일부고요. 그렇죠. 일부죠. 예, 복지 정책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통합해서 네. 가계에서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크기를 늘려주는 정책. 네. 이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득 증대 정책은 방안은 그렇고 예. 똑같이 이제 생활비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통신비 인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네.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주면 그러면 네. 이제 병원 갔을 때 자기가 쓸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육료 지원하는 거예요. 네. 뭐 영세아 하나 그냥 시장에다가 맡긴다고 생각하면 그게 한 85만 원, 90만 원 들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보육료를 정부가 지원해주면 그만큼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정책들을 다 포괄하는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큰 네. 패키지다. 이렇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아동 수당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예. 아동 수당 도입에 반대는 못하고. 그렇죠. 좀 이제 뭐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예.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예. 주는 방안을 제시했고 예. 그거를 하여튼 뭐라고 할까요? 참 끝까지 이렇게 붙들었어요. 최근에 발목을 이제 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것도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많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그걸 가려내는데도 뭐 부담이 되고. 그렇죠. 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돈 아끼려다가 네. 실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렇죠. 근데 뭐 아동수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 중에 아동수당 안 주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좀 창피한 얘기지만. 네. 그리고 그 아동수당이 뭐 지금 도입하게 된 건 여기 또 의원님 공로가 꽤 크시다는 걸 일반인들이 잘 모르세요. 그 법안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액수까지 해서 공청회까지 하시고 그게 다 쌓여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교수님께서 다 조언을 해주신 결과고요. 그 아동수당이요. 예. 그게 전 이제 저런 측면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는데 급식하고 아동급식하고 아동수당은 네. 이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내가 차별받는다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접받는다라는 느낌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혹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의식을 심어주는데 보편주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제가 어디를 보니까 프랑스에서 100년 전에 아동수당을 도입할 때
태어날 때부터 아동도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네. 존엄성을 갖는다. 예. 그런 의미에서 아동에게 최소한의 이 뭡니까 생활을 위한 지불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만 최초 도입할 때는 그런 취지였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걸 탁 받아들였어요. 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탁 이분이 굉장히 이건 필요하다. 딱 판단하시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뭐 여기까지 온 것 중에 저는 박 의원님 그 공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빈말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그 아동수당 지급하겠다고 하면 또 퍼주기 하냐, 그래갖고 막 공격이 많았을 텐데 용기를 내셔갖고 법안도 만들고 예산 추계까지 하시고 해서 이제 물꼬를 터주셨잖아요. 제가 나중에 저 은퇴하고 나서 한국 사회복지 역사 책을 쓰려고 하는데요. 아동수당 편에는 꼭 박광온 이름을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안을 또 야당이 제시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 약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진정성 문제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어쨌든 확대 방안을 제안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10만 원 정도의 아동수당 지급하는 건 제도의 정합성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20만 원, 30만 원 확대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국가가 연간 한 14조 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영세아 같은 경우 어린이 보내면 아까 말씀드린 85만 원이 돈이 들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럼 아동수당을 다 똑같이 줘? 그 다음에 그 아동 장려 세제라고 또 있어요. 그래갖고 아동과 관련된 수당과 지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동 수당을 지금보다 확대하려고 할 때는 다른 제도들 간의 정합성과 중복성, 효율성을 좀 따져서 좀 면밀하게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재정 소요와 현재 있는 제도들과 어떻게 이걸 조화를 시킬 것인가. 뭐 하나 예를 들면요,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최대 20만 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받잖아요. 거기다가 아동수당이 예를 들어 20만 원, 30만 원으로 확대되면 한 아동을 자기가 양육을 하게 되면 최대 50만 원, 60만 원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계 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자기 실현에도 좋고 또 고용률도 높아지고 거기서 또 세금과 보험료를 내야지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는데 현금으로 주는 게 많아지게 되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자꾸 빠져나와서 이게 과연 좋겠냐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도 조정할 때 좀 토론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 저출생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들이 제시됐고 실행되고 있는 것도 합니다만 여전히 그 문제는 사실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잖아요.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미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 좀 더 그런 어떤 기회를 더 주는 건데 육아휴직의 어떤 소득 대체를 좀 급여의 소득 대체를 좀 높여야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정부에서도 이미 높이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데 힘들어하는 게 아이를 키우려고 해도 이 우리나라 직장 문화라는 게 뭐 아이 키운다고 나 좀 뭐 하루 빠질게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법적 제도적으로 아이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재정 지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그걸 위해서 소득 대체율도 올리고 여러 가지 지원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그걸 고용보험기금에서 네네. 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네, 예. 고용보험기금이 이거를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별도의 예를 들면 스웨덴의 부모보험, 예. 육아보험 예.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예. 이걸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제 스웨덴처럼 별도의 제도나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쪽으로 지금 제도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고용보험기금의 크기가 크지 않고 네. 고용보험에서 계속 그 재정을 지원하려고 되면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별도 재원 마련이 좀 필요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부모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도입 가능성을 좀 충분히 좀 검토해봐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많이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사람들의 예. 경우는 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제시되어 있네요. 계정을 국민연금으로 자연스럽게 이전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어떠냐 그런. 그건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일 것 같기도 한데 좀 네. 논란이 많이 붙을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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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아까 우리가 부담을 줄여줘야 되는 문제, 의료비 부담, 보육비 부담이죠. 사실 주거비 부담 줄여줘야 되거든요. 집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세요? 이 집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 너무 큰 질문을 내가 그냥 쉽게 드리는 건데 보건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래도 단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깰 것인가?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건 일단 지역 간의 그 주거 격차를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제안을 해놨고요. 지역 간. 예. 네. 그다음에 그 청년 세대나 신혼부부 세대들이 빨리 이 가정을 꾸리는데 좀 장애가 되는 요인을 막으려면 이제 주거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공공 임대주택 부분, 그러니까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대량 확대하겠다. 이건 이미 정부가 다 정책을 이미 밝혀놓은 거고, 네. 그걸 좀 더 업데이트해서 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정책 방향을 옳은 방향이 그대로 가자. 네.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누구나 쉽게 상상하는 것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충하는 것. 그 다음에 젊은이들,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에게 쉽게 어떤 주거 문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을 다양한 길을 제시하는 것.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역대 정부에서 이번 정부의 주택 프로그램이 제일 다양하고 실제 재원 투입량도 많고 그럴 겁니다. 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박광원 의원님께서 이제 화두를 던진 정책 제안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기금이 많이 쌓여 있으니 그 중에 일부만 청년 세대들이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민연금 때문에 미래 세대가 뭐 보험료 많이 부담돼서 뭐 억울해할 것 같으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잘만 활용하면 실제 지금도요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주택 채권을 22조 원어치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짓는데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주거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좀 자연스럽게 연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연금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현재 이 연금 가입자 수가 어느 시점부터는 줄지 않을 거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현재 이 쌓이는 연금이 고갈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문제보다도 연금 가입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 연금 대책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지, 연금은 어떻게 개혁을 하는 게 맞는지 좀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요. 어려운 얘기죠. 이게 뭐 그동안 언론에서 너무 많이 얘기돼서 그런 얘기를 또 반복하기보다는 언론에서 잘 강조 안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 그거를 좀 한두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소득주도 성장하고도 맥이 연결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30세부터 64세 인구가 2,700만 명인데 이분들이 월급 받아갖고 다 소비하는 주력 소비층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58년 개띠라고 상징되는 베이비 부모,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다 직장에서 은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소비층이 확 줄어들어서요. 예. 앞으로 2060년 가면 2,700만 명 주력 소비층이 1,50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몇 년도에요? 2060년에. 2060년. 예. 그러니까 40년 뒤군요. 예, 3~40년 가면 2,700만 명이 2,000만 명대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700만 명이 소비하던 시대에서 700만 명이 빠져나가고 2,000만 명이 소비를 해야 돼요. 장사 안 될 겁니다. 그렇죠. 판매도 안 될 거고. 네. 그런데 반대로 노인 인구는 지금 750만 명인데 2060년 가면 2,900만 명이 돼요. 그러니까 주력 소비층 1,500만 명보다 더 많은 노인 인구가 존재합니다. 1,900만 명. 이게 던지는 의미는 뭐냐? 연금을 야 이거는 비용이니까 줄여야 돼 라고 생각하면 노인들이 돈을 쓸 게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내수가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금 논란에서 자꾸 비용만 생각하는데 그 비용만 생각하다가 연금 기금고갈 나기 이전에 나라가 휘청거릴 확률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적정한 수준의 연금을 지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득 대체를 올리는 게 이게 단순히 노인들 빈곤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경제를 앞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소득 대체율을 지금보다 올려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내수 경제가 다 엉망이 돼서 후세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연금 문제를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좀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관점은, 이런 접근법은 비단 연금뿐만이 아니라 묘하게 우리 이 나라에서 그런 비용으로만 모든 것을 계산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남북관계에서도. 남북관계에서도 그냥 비용 퍼주기다. 왜 퍼주기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장기적으로 통일 비용을 줄이고 평화소득을 늘리는 그런 첫 걸음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개성공단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그 이득을 본 것이거든요. 그걸 싹 어디다 없애버리고 그냥 왜 퍼주기만 하냐고 하는데 연금 문제도 저는 또 똑같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박홍원 의원님이나 아니면 민주당 쪽에서 그동안 이제 연금 개혁 논란을 벌였을 때 이제 프레임이 자꾸 이게 비용 부담, 보험료 대내는 거 이런 식으로만 좀 접근하지 말고 의원님은 뭐 다 관점이 잡혀 계시니까 이게 우리나라 내수 경제를 유지하는 데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엄청나게 중요한 게 연금이다. 이걸 좀 강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연금의 어떤 소득 대체율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낮죠. 사실 그게 쌈짓돈, 용돈 수준이라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수치인데요. 1년 동안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에 직접 가입자들이 내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이 드세요? 대략? 제가 계산해 봤더니 28조 원이에요. 공적연금에 공적연금에 내는 돈이 이 편인데요. 나중에 아마 픽트를 쓸 겁니다. 공적연금에 기업 부담 빼고 순수하게 가게가 내는 돈이 28조 원이에요. 그런데 민간 보험회사에서 내는 개인연금 있죠. 이거 총액을 따졌더니 무려 35조 7천억이에요. 그러네요.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삼성생명에 개인연금 들고 뭐 이쪽에 개인연금 들고 그래갖고 무려 36조 원을 국민들이 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개인연금은 해약률이 너무 높아서요. 노후소득보장 하나도 안 돼요. 예를 들어 94년도에 처음으로 판 개인연금이요. 그게 2001년도 7년 지나니까 유지율이 33%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3분의 2가 빠져나가 해약을 100명이 가입하면 67명 해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만 내고 실제 도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국민연금의 기능을 지금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가계부담이 안 되는 수준에서 서서히 보험료 인상을 좀 하고, 그 대신 조금 더 내고 제대로 된 연금을 받자,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를 높여야 된다. 높이자 그러면 그럼 저는 사보험회사들은 좀 반대 엄청 하겠네요. 좀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아무튼 제가 한 20몇 년 동안 관찰해본 바에 따르면 네. 공적연금의 기능이 커지면 네. 사보험 시장이 좀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정치적으로 좀 미묘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걸 뭐 미묘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전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뭔가 양쪽의 이해가 충돌할 때는 가장 먼저 국민을 생각해야 된다고.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으면 그건 정의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개인 연금 전문가를 좀 부르셔서 이 개인연금 도입 문제를 이게 국민들한테 피해 안 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하나 이제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공무원연금 또는 뭐 다른 또 뭡니까? 다른 하여튼 군인연금, 사학연금이요. 네, 이런 연금과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요. 그거는 저도 그거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은 요만큼인데 공무원연금은 왜 이렇게 높냐, 이거 줄여라.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공무원연금이 이 수준에 있으면 국민연금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끌어올려야지 맞습니다. 이게 비슷해지는 거죠. 제대로 된 연금을 받는 걸 줄여라. 이거는 전부 하향 평준화시켜서 결국 공무원들도 다 사보험 시장으로 몰아내고 이런 그 안보 눈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늘 이제 사실은 이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얘기하면서 연금 낼 사람을 늘리는 일을 근본적인 해법이죠. 국민연금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젊은 부부라든지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문제는 뭐 따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그 출산 크레딧 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는 정책에서. 지금 둘째 아이를 낳으면은 보험료를 1년 내준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그 출산 크레딧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셋째를 낳으면 18개월을 낸 걸로 인정해주고. 근데 다른 나라는요, 독일이나 스웨덴은 아이 한 명 낳으면 여성 어머니한테 보험료를 4년 내지 3년 낸 걸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애 둘만 낳으면 내가 보험료를 8년을 낸 걸로 인정을 해주니까 여성들도 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 남성도 연금 받고 여성도 연금 받으니까 비교적 노후 생활을 좀 품위 있게 할 수 있고, 또 그 돈을 소비를 하니까 경제가 돌아갑니다. 하나 예를 들면 독일이 GDP의 11% 정도를 연금으로 지출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따지면, 우리나라에 환산하면은 우리나라 GDP가 1,700조면은 10%면 170조를 연금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11%면 190조를 준다는 얘기예요. 190조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90조가 있으면 이거를 예전처럼 토목, 도로 건설에다 막 투자해갖고 경제를 돌아가게 할 거냐, 옛날 방식이잖아요. 선진국들은 다 이제 복지제도를 통해갖고 경제 선순환을 가져오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우리도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서서히 이동해 가고 있는 거고, 이번 정부에서 그걸 좀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좀 전에 참 그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주셨는데 몇 개월까지 인정한다고 그랬죠?
지금 독일하고 스웨덴은 한 아이 한 명 나면 3년에서 4년을 인정을 해줘요. 보험료로. 예. 그러니까 거기에는 출산 플러스 양육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출산의 그렇죠.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적어도 아이 기르려면 3년씩 길러야 되고 5년씩 길러야 되니 명칭을 그렇죠. 양육 기간까지 포함해서 출산 크레딧을 하지 말고 양육 크레딧으로 바꾸자. 네, 그렇게 해서 좀 기간을 늘리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엄마들이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을 부입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지금 최저가입 기간이 10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출산 양육 크레딧을 한 아이당 2년만 주면 4년은 기본으로 받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6년만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사각지대 좀 줄여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아이를 기르느라고 직장에 못 다니는 여성들에게 대한 어떤 그 지원이 보완성도 있고요. 네. 또 이제 일부에서 자꾸 연금이 언제 고갈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이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요. 기금 고갈 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언론도 맨날 기금 고갈만 얘기하는데 2057년이나 2060년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600 몇 조가 쌓여있는데 영원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이론 수학 컴퓨터에다 놓고 여러 가지 변수 놓고 기금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갖고 쭉 프로그램 돌리면 2057년에 영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금이 고갈이 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2030년대 후반 가면은 국민연금 기금이 최고 얼마까지 쌓이냐면요. 3차 재정 추계 결과로는 2,700조 원. 2,700조 원. 지금의 4배가 되나요? 최근 추계로는 1,800조 원. GDP를 따지면 GDP의 50%가 쌓입니다. 그러면 2040년에 GDP의 50% 되는 자산이 주식, 채권, 부동산에 다 들어가 있는데 2060년 되면 이게 영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GDP의 50% 되는 돈을 이 자산을 다 팔아서 현금화 시켜야지 연금을 줄 수 있잖아요. 연금을 주식으로 뭐 땅으로 못 주니까 그걸 유동화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주식을 한 3,400조 갖고 있는데 연금을 주기 위해서 주식을 판다고 가정해봐요. 삼성전자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국민연금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거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럼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로 소동이 벌어지겠죠. 뭐 나라 망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고갈시킬래야 고갈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금 고갈 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하늘이 무너질까봐 동굴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 걱정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 이제 마찬가지로 하도 그것이 그런 이제 고갈론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니까 국가 지급을 아예 명문화하자. 국가가 책임지고 지급한다. 근데 야당은 이걸 아마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엔 야당도 찬성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가지급보장이 통과돼서 올라갔었는데 저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갖고 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부분적으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번에 대통령께서 국가지급보장에 대한 규정을 좀 더 강력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아마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뭐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일단 그게 되면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더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라고 하네요. 국가 지급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국가 부채로 잡혀서 신용도에 타격을 준다 뭐 이런 논리라는데 이게 부채로 잡는 나라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국민연금 같은 일반 공적연금의 부채를 계산해갖고 그걸 국가 부채로 잡는 나라가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독일은 다른 거 다 빼고 연금 부채 하나만 갖고 GDP의 100%가 넘어가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국제회계분류 기준상 일반 공적연금 제도를 국가 부채로 잡는 이런 그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괜히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이고
그거를 국가 신인도 따지기 시작하면 저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이미 국가 신인도가 빵원이 돼야 돼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예. 거기 연금 부채가 얼마인데요? 그렇죠.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얘기를 아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금 얘기에 많은 시간이 지금 이제 할애가 됐는데요. 어쨌든 포용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의 하나죠. 연금 제도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래서 소득주 성장에도 연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가처분 소득의 크기를 늘려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 그다음에 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것, 뭐 이런 종합적인 어떤 대책들이 연금 개혁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좀 설명. 직접 봐야죠, 뭐. 저는 직접 정책 결정 라인이 없어서.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자문만 한 역할이고요. 네. 결정은 이제 아무래도 공식 라인에서 하니까요. 예. 하여튼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이, 별 말씀.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 만들어 주시고 또 흔들림 없이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의원님이 쫙 리드를 해주시면 저 같은 학자들이 옆에서 쫙 도와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는데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언 해주시면 제가 그걸 또 법으로 만들고 정책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